오늘 우리가 볼 이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하는 이 사건도 앞에 있었던 그 십자군의 전쟁과 십자군 전쟁에 거의 준할 정도로 어떤 그 명과 암이 같이 존재하는 그런 역사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오늘 그 신대륙의 발견을 통해서 그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특히 교회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신대륙의 발견이란 말을 얘기하기 전에 그 하나부터 우리가 좀 수정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모든 우리가 읽는 그 교회사 책이나 혹은 세계사 책에는 이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을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다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의 입장에서 신대륙일까요? 발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죠. 그러면 거기에 대륙이 원래 없었나요? 있었죠. 아니에요. 거기에 대륙이 원래부터 있었고요. 거기에는 유럽인들이 아닌 나중에 인디오라고 불리는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수천 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이건 신대륙이 아니에요. 이건 늙은 대륙이에요. 그런데 이런 용어 자체가 역사를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메리카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자기네 나라를 신대륙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자기네 대륙이 유럽인들에서 발견된 그 사건을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를 처음 봤던 유럽인들의 눈의 신대륙이고, 그래서 역사가 결국은 그동안의 역사는 어떻게 됐다? 유럽인들의 눈으로 역사가 쓰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살았던 원주민들의 입장은 그런 역사 속에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역사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기보다는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되게 그 불행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따가 나올 중요한 인물 중에 미리 말씀드리면 라스카사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을 위해서 일생 동안 이렇게 싸우면서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학대한 유럽 사람들을 이제 비판하거나 그 감추어진 사실을 이렇게 폭로하는 일들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스페인 사람들은 라스카사스를 싫어한대요. 왜? 자기네 나라의 잘못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그 라스카사스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내가 한편에서 역사를 썼을 때 내가 잘하는 것만 보여주고 싶지 내가 못했던 역사는 안 보여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은 되게 나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 실수가 감춰지게 되면 그 실수를 계속 몰래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드러나고 회개하고 반성해서 끊으면 역사가 발전하지만 그것을 감추고 숨기려고 하게 되면 그 못된 습성을 못 고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신대륙의 이야기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궁금한 게요. 이 신대륙이 과연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그게 오늘 우리 이야기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대본을 미리 다 읽어 오셨나 봐요. 공부를 하기 잘하셨을 거예요, 예전에. 맞죠. 왜 갑자기 그때였을까? 맨날 그 문제가 역사의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좀 그게 옛날부터 거기 있었는데 왜 그때서 15세기에서야 서양인들의 눈에 띄었을까? 그 얘기는 일단은 그 대륙은 이 유럽과 신대륙, 다시 말해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바다가 우리가 대서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대서양을 건너갔기 때문에 그 대륙을 발견한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 기본으로 두 가지를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배를 타고 갔을까? 그럼 그전에는 배를 안 타고 갔다는 얘기인데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는 갈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갈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럼 그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보면 첫 번째 갈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는 두 가지 얘기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굳이 글로 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제일 일차적인 동기는 유럽 사람들이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이것은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럽은요. 이게 우리가 5세기라고 그랬잖아요. 15세기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 제일 강한 나라는 아시아에 있었습니다. 중국과 인도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전 세계에서 인구도 제일 많았고 군사력도 제일 강했고요. 그다음에 산업도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물건이 선진 물건이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 아시아의 물건을 유럽에다 갖다가 수입해서 팔면 굉장히 비싼 돈으로 이제 그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시아 사람들이 아니 이 서유럽 사람들의 상인들이 이 아시아와 교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무역로가 있었죠. 그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렇죠. 실크로드입니다. 실크로드라는 게 비단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비단이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유럽 애들은 비단이 없었어요. 아주 질이 떨어진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중국과 인도에서 아주 고급의 옷감들이 유럽으로 간 거예요. 나중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면직품, 모직품을 영국과 유럽이 이제 대규모로 만들기 전까지 유럽 사람들이 가졌던 제일 좋아했던 옷감은 전부 다 인도산, 중국산이었습니다. 중국산이요? 네. 지금의 중국과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왕서방들이 중국에서 비단을 갖다가 팔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국산이 이렇게 평가절하게 된 거는요. 이게 20세기에 19세기죠. 네, 그 19세기에 이 아편 전쟁으로 유럽한테 이렇게 얻어맞고 난 다음에 중국이 한 100년 동안 잠을 자서 지금 이런 생각을 했지. 중세 내내 세계 최고의 이 옷감은 아시아에서 왔어요. 그걸 위해서 이제 유럽 상인들이 아시아까지 왔었고 그 무역로가 이제 실크로드라고 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1453년에 아직 안 배웠나? 우리가 그 1453년에 마침내 이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거는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족속이 비잔틴과 싸웠다고 그랬는데 이 셀주크 투르크가 멸망하고 그 뒤를 이은 게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스만 투르크가 마침내 셀주크 투르크를 없애고 심지어는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까지 멸망시킵니다. 그게 1453년이에요. 근데 이 비잔틴 제국이 바로 뭐였냐면 서유럽과 아시아의 중가운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 국가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슬람이 여기를 딱 점령하고 나자 동쪽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만 아시아와 교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가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지게 되니까 그동안에 유럽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이 아시아로 가는 무역로가 딱 막힌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주로 누구와 교역을 하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교역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중국과 미국의 수출길이 막힌다. 뭐 우리나라는 그냥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던 유럽에 있는 장사꾼들은 상인들은 어떻게든 다시 이 무너진 동방과의 아시아와의 무역을 터야 자기네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전에는 길이 육로가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육로가 막히자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 빼고 나니까는 이 바다가 있어서 바다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처럼 1차적으로 그 신대륙에 동의됐던 것은 동방으로 가기 위한, 다시 말해 아시아로 가기 위한 무역로를 찾으려고 했던 것인데, 근데 그 전에는 아까처럼 첫 번째로는 갈 필요가 없었고 두 번째는 갈 수가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갈 수가 없었던 이유는 하나는 미신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 미신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다 끝에 가면 천개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배 타고 가면은 죽는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겁이 나서 이 해안 인근 해안에만 잠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었고 멀리 가는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건 무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시 역으로 말하면 가야만 됐던 것인데 그건 아까처럼 동방으로 가야 될 이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시도할 만한 생각, 다시 말하면 지구가 네모나지 않다라는 것, 지구가 둥글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 거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과학자들, 천문학자들, 지리학자들의 연구가 쌓이면서 이게 동그랗기 때문에 배를 타고 계속 서쪽으로 가면 언젠가는 동쪽으로 가서 만나지 않겠느냐는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가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결돼 있다고 보게 된 거죠.
이거를 하나는 어떤 과학의 발달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는 육로로 안 가면 배로 가야 되는데 배로 가려면 배로 가란다. 바다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가려면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처럼 그 해안 연안에만 있었을 때는 조그만 배로 그 당시 갤리선이라고 하는 노를 져서 가는 배가 있었는데 이게 그거 갖고는 먼 바다로 못 가죠. 보트 타고 태평양 한가운데 못 가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발달해야 되냐?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 연안에 있는 작은 곳이 아니라 큰 파도가 있는 곳에서도 그 항해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 어간에 그런 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 새로운 형태의 신형 배가 개발이 되고 그 배를 타고 가도 동쪽에 간다라고 하는 그 지리상 혹은 과학적인 지식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네. 탐험가. 간이 큰 사람들. 네. 그런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 아무도 안 가지만 그 길을 가는 걸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나온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버무려져서 드디어 이제 누군가가 배를 타고 왼쪽으로 자기네 유럽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항해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그 왼쪽으로 주로 나갔던 그 주도했던 국가가 포르투갈이랑 스페인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예, 그때 그 활약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그 중요한 것은 이때가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이 운동을 주도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유럽의 남부 지역이 이제 지중해 연안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기독교가 이 다 지중해 연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중심이었고, 물론 이제 게르만족들이 와가지고 이제 유럽의 중앙에 프랑스라든가 독일 이런 것이 있었지만, 기독교는 이 지중해 연안에는 로마, 이탈리아, 그리스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게 쭉 확장이 돼서 이제 유럽 전역으로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특별히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이 이탈리아에 있는 그 베네치아가 아주 좋은 항해수를 갖고 배를 만들어서 이 이슬람과의 무역을 독점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쪽으로 가는 모든 항로를 막아버리고 자기네만 이슬람과 무역을 하게 되니까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갈 길이 없었는데 그때 마치 여러분이 그 유럽의 지도를 보면 알지만 유럽 중에 맨 밑에 툭 튀어나온 반도가 있어요. 그게 이베리아 반도인데 거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네들이 바로 지중해 끝자락이면서 대서양의 또 그 시작점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외국으로 나가기에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유럽의 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유럽의 서쪽 끝입니다. 근데 이 사람네들은 아까처럼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베네치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이베리아 반도 바로 건너편 거기에 이제 그 지브롤터 해협이라는 게 있고 그 해협 바로 넘으면 모로코, 지금 아프리카의 모로코가 있어요. 아주 우리나라의 일본과 한국처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 지역에 이제 그 포르투갈이 그쪽과 가까웠어요. 여기에 엔리케라고 하는 왕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그 당시에 이런 그 항해사, 학자, 그 다음에 뭐 과학자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해외 진출을 위한 연구소 같은 거를 운영을 합니다. 거기서 정보들을 이제 총 집합을 해서 지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전략을 세워서 이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엔리케라고 하는 왕자가 제일 먼저 이제 모두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 무서워할 때 이 사람이 나를 따르라 그러고 자기 배를 갖고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아프리카, 아까 바로 건너면 모로코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모로코에 가서 기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한번 가보자 점점. 근데 아무도 안 가본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을 엘리카 왕자의 주도 아래서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을 따라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 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제일 먼저 발견한 건 아니지만 이 포르투갈에 의해서 아프리카 서해안 지역이 탐험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포르투갈은 서쪽으로 안 가고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서 아프리카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서 그 길을 찾아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서안 쪽에 대해서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와서 항구를 개척을 하고 그쪽 사람들과 관계를 트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프리카 서쪽이 포르투갈의 영향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남미가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북미가 발견이 되면서 노예 시대가 필요하게 돼. 노예들이 이제 그 사탕수수나 그다음에 모카밭에서 이제 노동자로 가게 되는데 그 노예들이 다 어디서 오냐면 서아프리카에서 와요. 이 서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이쪽으로 공급한 역할들 누가 했을까요? 포르투갈이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첫 번째의 그 항해의 결과물이 포르투갈에 의해서 아프리카 서부 지역이 탐험이 되고 거기에서 물론 복음도 들어갑니다. 교회도 세워지고 그 초창기부터 그 15세기, 16세기에 아프리카 지역의 기독교 국가들이 세워지고 되는데 나중엔 또 그렇게 그 노예와 관련된 역사가 벌어지게 되고요. 대신 그 스페인은 아프리카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쭉 가게 됩니다. 서쪽으로 쭉 가는데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항해왕 엘리케라는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를 탐험을 했고 스페인이 왼쪽으로 가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크리스토퍼는 제노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스페인 쪽을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그 당시에 제일 처음 먼저 이 물꼬를 튼 게 포르투갈이었기 때문에 콜럼버스도 처음에는 포르투갈한테 가서 포르투갈 임금한테 자기도 배 좀 주시오. 갔다 오겠어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를 따라서 내려가는 여기에 익숙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정보는 많았지만 서쪽으로 가는 거는 몰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콜럼버스가 나와서 나는 서쪽으로 가겠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는 듣보잡이거든요. 그야말로.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그 보장이 안 되는 곳에다가 사업을 투자할 수 없다 해서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물줄을 못 만나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가 이게 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역사를 이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고 우연인데 하필 그때 그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해가 1492년이에요. 1492년이 또 무슨 해가 되냐면 스페인에서 소위 말하는 스페인이 원래는 기독교 국가였다가 이슬람에 의해서 스페인의 영토가 상당 부분이 이슬람화 됩니다. 그것을 다시 그 스페인에 있는 그 여러 기독교 왕국들이 이슬람과 전쟁을 해서 이슬람의 영토를 스페인의 영토를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바꾸는 이거를 재정복, 그래서 그 스페인 말로 레콩키스타라고 하는 이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마지막 이슬람 이베리아 반도에 남아 있었던 이슬람 국가, 이 국가가 멸망당하고 스페인이 기독교 국가로 다시 탄생하게 된 그 해가 1492년이에요. 이거를 가능하게 했던 그 두 나라가 있었는데 카스티아와 카스티아하고 그 다음에 아라곤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왕비와 임금이 결혼을 해버려요. 두 나라가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통일이 되는데 그게 페르디난드와 이사벨라가 여자고 페르디난드가 이제 임금인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스페인이 통일이 되면서 다시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 해가 1492년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포르투갈이 아프리카를 점령하면서 잘 나가는 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도 그러고 싶었던 거죠. 거기다가 이 이사벨라 여왕이 아주 굉장히 신심이 돈독했던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 영토도 확장하고 국력도 신장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생각과 딱 맞은 거예요. 콜럼버스도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말이 크리스토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자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데 거기다가 모험심도 좋았고 야망도 컸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대륙을 발견하면 거기서 나오는 금은 보화를 자기가 일정 부분 갖고 여왕한테 좀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자기가 총독으로서의 자리를 보장해주고 그 자리를 자기 자손들한테 세습해주고 그러면 내가 번 거를 또 여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도 원주민에게 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벨라 여왕의 꿈과 딱 맞은 거죠. 경제적인 이해와 또 선교적 목적. 이게 이제 콜럼버스랑 딱 맞아쳐서 그 이사벨라하고 페르디난드가 콜럼버스를 후원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배와 군인들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걸 갖고 콜럼버스가 왼쪽으로 가다가 항해를 계속하죠. 가다가 어느 날 턱 하고 이제 육지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어디를 가려고 했다고요? 이 사람네들은 아시아. 특별히 인도. 인도를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콜럼버스는 자기가 도착했던 그곳이 인도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을 인디오라고 불렀는데 그게 인도 사람이라는 뜻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는 것처럼 거기는 인도가 아니라 지금 바하마 제도가 있는 자메이카 지역에 거기를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그 동네 자기가 갔던 동네 이름을 산살바도르인데 이거는 구세주라는 뜻이었대요. 물론 이거 나중에 또 굉장한 그 불행을 안에 갖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 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데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스페인의 왕실이 지원하고 그것을 추진해낼 수 있었던 콜럼버스라고 하는 이 모험가가 만나서 갔던 것이고요. 그것을 스페인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포르투갈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근데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를 따라서 해안선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 그래서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가지고 소위 말 인도로 가는 길 거기서 인도양을 발견하게 되고 그쪽이 이제 포르투갈의 영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기를 원했던 이 스페인은 콜럼버스의 도움으로 이 소위 말하는 라틴 아메리카 지금 남미를 중남미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는 이제 스페인이 그 이후에 이제 정복을 하게 됐죠. 아니 탐험심도 이렇게 좋고 신앙심도 좋은 콜럼버스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해요. 아 맞죠. 제가 갖고 이게 안 보여주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갖고 왔고 이 사람이 그 항해왕 엘리케입니다. 엘리케 포르투갈의 포르투갈의 이제 전설과 같으신 분이고요. 포르투갈의 장보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르투갈. 이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콜럼버스입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생각보다 연로하시네요. 나중에 찍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또 교수님 궁금한 게 이렇게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경쟁적으로 그 밑으로 나가고 옆으로 가면서 정복을 하면서 서로 부딪히진 않았을까요? 경쟁이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랬죠. 물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나라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 어설프게 갔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노다지가 숨겨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 영역을 지배하려고 했죠. 다 독점하려고 했으니까 자연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거 갖고 영토 분쟁을 해요. 새로운 섬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 거다, 내 거다, 우리가 먼저 했다, 니네가 먼저 했다 라고 계속 싸움을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교황이 알렉산드르 6세라는 사람이 교황이 됐는데 이 알렉산드르 6세는요 역대 교황 가운데 가장 교활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교활하다. 교활해요. 문제도 무지 많고요. 하여튼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러나 또 힘도 무지 세고 그래서 뭐 오늘 얘기할 수 없으면 그 교황의 역사에서 가장 그 영화로 만들면은 사방팔방에서 나오는 인물이 이제 이 알렉산드르 6세인데 이 알렉산드르 6세가 스페인 왕실과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황이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두 나라를 그 아프리카 해안에서 왼쪽으로 쭉 온 다음에 선을 자기가 지도로 쭉 자를 대고 잘라서 이 동쪽 지역은 스페인 니네들이 포르투갈 너네들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아프리카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아시아 가는 땅은 니네가 다 가져. 그 다음에 왼쪽은 그 스페인이 가서 정복했으니까 이쪽은 당신네들이 다 가지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교황이 그냥 선을 쫙 꺼가지고 동쪽과 서쪽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조약을 하나 이제 맺게 되죠. 그 안에 막 싸움이 많았는데 그래서 근데 그게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어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을 교황이 땅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웃기는 거죠. 그 나라에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인데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교황이 지도 긁고 선 거가지고 니네 땅 이렇게 준 거죠. 그 기분은 저희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지금도 남미에 가시면 남미 나라가 다 대부분이 스페인 영향을 받아서 스페니쉬를 씁니다. 그 스페인어를 쓰는데 한 나라만 포르투갈을 말을 써요.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그 남미 나라 중에서 한 나라만 포르투갈어를 쓰는데 그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그 선을 걷는데 이 브라질 땅끝 여기가 딱 걸려서 여기가 포르투갈 영토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가서 지배를 해서 지금까지 포르투갈어를 쓰게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스페인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 식으로 일단락이 됐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것이 기독교하고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처음에는 물론 이 신대륙을 발견을 간 사람들은 그 군주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대신 움직이는 사람들은 항해가들, 탐험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신대륙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원주민들도 있었고요. 특별히 이제 그 남미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은이 나오고요. 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히 은이 나온 게 굉장히 일종의 그들에게 비극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중국이었고 네. 중국이 제일 잘 살았어요. 네. 중국의 인구가 제가 알기로 한 8억 정도 그 당시쯤이 됐는데 중국에서 그 돈을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돈을? 그러니까 은화를 썼어요. 은본이. 네, 그러니까 네. 이 돈이 은이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은이 어디서 나왔느냐? 남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은이 나온 거를 보고 은광에서 은을 채취해서 중국에다가 팝니다. 그러니까 이게 캐는 만큼 이게 돈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그 남미가 그 스페인 사람들한테 노다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인도로 가는 걸 잊어버리고 네. 거기에서 이제 은을 캐가지고 중국으로 파는 장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노동자들로 이 남미의 네, 원주민들이 학대를 당하게 되고 또 이제 그 포르투갈에서는 이 아프리카 북부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설탕의 원료잖아요. 유럽에서는 설탕이 없었어요. 근데 이쪽에서 설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이게 설탕을 한번 먹으면은 이제 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북아프리카는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들로 흑인들이 쓰여지게 되죠. 이런 상태가 되자 점점 많은 그 유럽 사람들이 남미와 아프리카로 가게 됐고 그렇게 되니까는 그 본국의 이주민들과 그다음에 거기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들이 가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남미에 간 선교사들은 프란치스코회 수도사들이 먼저 갔고 그다음에 도미니크회, 그다음에 예수회에서 가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가서 그 남미의 정복자들 편에서 같이 정복도 하고 또 이런 그들 편에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특히 스페인의 사람들이 엔코미엔다라고 하는 일종의 농장 제도를 만드는데 이게 원래는 일정한 지역을 그 정복자들이나 군주들한테 줘서 거기를 지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원주민들을 보호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그들을 보호해주면 원주민들은 공무를 하거나 혹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런 계약 조건이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그 유럽 사람들이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걸로 변질이 돼버려요. 그런데 나중에는 교회도 이걸 정당화해버렸어요. 근데 이때 이러면서 이제 이 남미를 정복하고 그들의 종교를 바꾸고 그 다음에 그들을 억압하는 교회와 그 다음에 정복자들이 같이 갔었는데 그때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사들이 이 문제를 보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반대를 하기 시작해요. 네. 그 도미니크 수도회 중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돌로뮤 데 라스 카사스. 이름 되게 어려워요. 바돌로뮤 데 라스 카사스. 저도 이거 외우는데 10년 걸렸어요. 근데 이 라스 카사스라는 사람도 원래는 농장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노인들을 학대하다가 어느 날 도미니크 수도회 수사가 이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도사가 자기 도미니크 수사가 되고 자기의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노예들의 처지를 유럽에다가 본국에다 알려야겠다. 지금 유럽 사람들 모를 텐데 지금 이 선교지에서 이게 너무나 잔인한 일이 있었거든요. 뭐 이게 잔인하지만 한 가지만 소개를 하면 놀이를 해요. 그 정복자들이 원주민 아이들을 갖다가 갓난아기를 갖다가 발 위에다가 던지면서 누가 많이 죽이나 이런 것들 하고 창 하나로 한꺼번에 몇 명을 많이 꿰뚫나 이런 거를 스포츠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이 라스카사스가 유럽으로 가서 황제를 만나고
그다음에 신학자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나중에는 그 바야돌리드 논쟁이라고 아주 유명한 논쟁을 벌이는데 그 당시에 스페인의 유명한 학자 중에 세풀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영혼이 없는 존재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를 부려도 괜찮다라는 거를 성경과 신학으로 정당화를 했는데 거기에 이 라스카사스 신부가 말도 안 된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조직적으로 다 반대를 하고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그 비참한 참상들을 다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황제였던 카를 5세가 그 소식을 듣고 신법, 뉴로라고 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이 그 남미에서 노예들을 학대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걸 갖고 평생 동안 라스카사스 신부가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수사들을 데리고 수십 차례 유럽과 남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써내고 논쟁을 벌이고 정치가들을 설득하면서 그 운동들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이 라스카사스가 정말 근대적인 의미의 최초의 인권운동가라고 불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제 귀에 마치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생각납니다. 맞습니다. 예. 그거의 원조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비극적인 것은요. 라스카사스가 그렇게 활동을 했고 또 황제도 그런 법을 내세웠지만 스페인과 남미가 너무 먼 거예요. 예, 법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서 노예를 부리는 그 사람들이 그 법을 안 따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그 이후로 오랫동안 갈등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떤 인물인지 저희가 또 사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라스카사스를 대표하는 그림인데 예,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얼마나 또 고민이 많으셨으면. 네. 머리가 머리 하나도 안 남고 다 빠지셨네요. 예, 이 사진은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요, 이 라스카사스가 거의 소개가 안 됐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라스카사스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찾아보니까 그 어린이 만화로 하나 되어 있고요. 최근에 한국 사람이 2개의 책을 냈어요. 그래서 라스카사스를 소개하고 연구한 책들이 드디어 우리나라도 조금 소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교수님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그 세계 그 교회사를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신대륙 발견이 결국 이 현재 와서 과거를 돌아봤을 때 어떤 영향, 결과를 미쳤는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이야기를 그렇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이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신대륙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대서양 시대가 열렸고 이 아메리카 대륙이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북미도 나중에 영국이 가가지고 점령하게 되면서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기독교의 복음화가 되고 거기서부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태평양 시대가 열리게 돼서 한국까지 복음이 오게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했던 유럽에 한정돼 있었던 기독교가 드디어 그 지중해 바깥으로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게 된 사건이 됐다. 교회로 보면.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이 복음을 듣게 되게 되는 그런 어떤 첫 스타트가 됐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동시에 이거는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당시에는 바다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그래서 이때가 이제 항해 시대라고 열려지는데 이 항해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왕실과 탐험가들이고, 근데 그들이 탐험을 했던 이유는 정복과 그다음에 그 부를 약탈, 금과 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약탈하기 위해서 간 거였잖아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군사력, 그들이 만들어 놓은 배, 그들이 찾은 길을 따라서 후에 선교사들이 가게 되니까 사실 선교사들이 정복을 하러 간 건 아니지만 선교사들이 가는 그 선교의 길이 정복자들의 닦아놓은 길을 가게 되면서 그 피정복민들에게는 기독교가 정복자들, 제국의 종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심어두게 된 거죠. 그거를 위해서 정복을 한 건 아니었으나 그들의 도움으로 정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제3세계 국가라고 말하는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 남미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는 서양 사람들의 종교. 그 서양 사람들은 무력으로 와서 우리 땅을 뺏은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막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종교가 민중들을 억압하는 거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던 그런 나쁜 전례가 된 거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이런 부정적인 역사들이 있었지만 다시 말하면 식민지를 건설하고 거기는 원주민들을 억압하고 그런 제국주의자들 옆에 교회가 같이 정당화를 했던 그런 역사도 있지만 그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싸움하면서 헌신했던 사람들도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고통을 준 것도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바른 길을 가지 않고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저항하고 얘기하면서 기독교 본래 신앙으로 돌리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라스카사스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 역사라는 게 또 오늘도 한편으로는 탐욕에 의해서 어두움이 같이 간 역사도 있지만 그 탐욕과 암흑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성경의 가르침의 본질을 잊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 거대한 제국과 국가와 싸우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의 역사도 바로 그 한복판에 있었다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다음 시간에도 교수님 기대를 해도 되겠죠? 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까지는 주로 우리가 카톨릭 얘기가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제 드디어 개신교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저희가 이제 종교 개혁 이야기를 드디어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시간에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덕만 교수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